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저희가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 때문인 걸까요? 어제는 에어컨이 말썽이더니 오늘은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공감 인기 코너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더워서 부채질하고 계시던데. 예, 더워서 다 일어나는 일로. 네, 그러게요. 더위라는 말로 모든 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던 기존의 더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심각한 기후 위기에 봉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꾸 지금 새만금 상황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오고 가면서 제가 이게 물어보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거 CPBC 1층에 계시는 안내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들도 괜히 남의 나라 애들 데려가다가 걱정돼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K 콘텐츠, K 방역, K 팝 엄청난 나라거든요. 엄청난 세계 선진국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그러니까 각자의 지금 온열 질환 안전도 챙겨야 되고 또 새만금에서 대회도 좀 안전 문제를 더 좀 면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그 땡볕에 어린아이들을 45,000명이나 이렇게 얼마나 더울지. 네, 이게 화장실이며 뭐며 음식이며 뭐 바가지 요금이며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세상에.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아파트 문제 저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LH 부실 아파트 문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이름을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삼풍백화점이 1995년인데요. 기자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두 달 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뭐 생존자 모셔보겠습니다. 뭐 며칠 동안 뭐 굶고 물 한 방울로 견뎠어요. 28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이어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붕괴 사고가 왜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또 온 국민이 건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량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부석사 무량 수저는 들어봤지만 또 무량판 공법은 뭔지 진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음성에서도 들었지만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유독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전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 정부 책임일 수도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놓은 15곳 철근이 아예 없거나 누락된 이런 소위 이제 순살 아파트와 관련해서 부실 시공 현장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전 과정이 모두 이뤄진 현장은 딱 2곳. 네. 그리고 나머지 13곳은 상황이 어떠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준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설에서 준공 검사가 안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뭐 이런 건설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준공 허가를 내준 현장이
7곳입니다. 그러니까 순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준공허가 내준 데가 7곳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지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철근 다시 넣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식의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6곳. 그러니까 모두 13곳이 문제가 없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정보가 제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잼버리가 저렇게 난리인데 또 본인은 진해에 가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휴가를 즐기고 있잖아요. 외국 아이들이 지금 막 4만 명이 넘게 한국을 와서 이 난리통인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휴가를 즐겨도 국무총리가 잘 하시겠죠. 네. 아이들도 걱정, 아파트도 걱정. 예,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 영사들이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항의 전화, 항의 서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참 나라 상황이 지금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5건 가운데 7건 무려 7건은 그냥 준공 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16곳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 물론 이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하고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본다고는 했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대형 참사가 예고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이라도 어떻게 폐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하 주차장만 봤는데 이 정도면 이게 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당은 필요하면 이제 국정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 그러니까 전 정부 여당 인사들을 좀 겨냥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뭐 겨냥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딱히 책임을 다 지기에는 이 관행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세 사람만 문제니까 예컨대 그 사람을 수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내서 처벌을 하겠어, 감옥 보내겠어,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던 건설업계의 비리, 만행,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철근 빼먹고 철근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장실로 제보가 오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시멘트도 문제라는 거죠. 시멘트 타설할 때 비가 오는 날 하면 안 되는데 비 오는 날 타설을 하면 물이 많이 섞이겠죠. 그러면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철근은 그래도 숫자라도 셀 수 있고 어떤 게 빠졌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멘트의 농도는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건설업계의 비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담합과 그 대통령 좋아하시는 이권 카르텔로 철저하게 묶여 있는 데가 바로 이 건설업계거든요. 그러니까 건폭 그래가지고 건설노조 무슨 거기 가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사정에 밝은 전직 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컨대 이제 그 삼성건설 뭐 현대건설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회사 직원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청이죠. 그렇죠. 하청에 재하청에 막 이런 방식으로 다 또 나눠서 뭐 철근 담당, 시멘트 담당, 뭐 무슨 담당 다 나눠서 하청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안 통하는 이주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몇 명 정규직들 하청업체 정규직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소위 이제 기능장으로서 굉장히 이런 건설업계에 이제 이제 세계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 옛날보다 훨씬 형편없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아르바이트로 막노동도 하면서 뭐 학비도 벌고 했었는데 요새 대학생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점점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전달도 안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는 LH만 문제냐? LH만 문제가 아니라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문제죠. 광주 네. 아이파크 기억하시죠? 거기는 LH하고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없는 민간 아파트. 건설사였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 그야말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참에 정말 칼을 뽑아서 그동안 수십 년간 그야말로 적폐에 해당하는 건설업계 토착 비리를 이참에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야당도 박수를 칠 겁니다. 이게 진짜 카르텔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김현미, 김수현, 그다음 변창흠 요 셋만 딱 찍어가지고 니네 셋이 문제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겠죠. 네, 아마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더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글쎄요,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언론인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신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 무슨 또 그러니까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예. 그런 분 저도 찾아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은 언제 지었지? 막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안전한가? 우리 집 지하 주차장은 괜찮은가? 막 네.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무량판 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2010년대 후반, 2017년 2월 달에 LH에서 그 보도 자료를 하나 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문콕 사고 아시죠? 문콕. 예.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뭡니까 저기 옆에 차를 꼭 찍어가지고 뭐 8살짜리 딸이 문콕 사고에서 벤츠 차주가 병원에 누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분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좀 넓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네, 아. 새롭게 무량판 공법으로 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2017년부터 막 이런 이제 바람이 건설업계 새로운 유행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옛날에 삼풍백화점 때도 무량판 공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근, 시멘트 이런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데 빼먹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부패에 있는 것이지 이 무량판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딴 나라는 네. 다 멀쩡하게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붕괴 사고가 나냐. 중간에 빼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감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감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착공부터 그야말로 준공까지 다 이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동네마다. 이걸 깨야죠. 네. 이권 카르텔. 국민들은 그냥 내가 사는 집은 괜찮은가 불안한데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이걸 또 나누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전 정부 현 정부 여야 뭐 우리 때는 요만큼이거든. 니네가 이만큼 잘못했어. 이거를 무슨 피자 나누듯이 딱딱 쪼개가지고 몇 퍼센트 책임 분할해서 예.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계속 있어왔고 우리 알잖아요. 네.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은 이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깰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하겠다.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도 주겠다. 뭐 이런 방안들 내놨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입주 예정자랑 입주자랑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당장 이 집이라는 게요. 무슨 옷처럼 그냥 취소하고 반품하고 뭐 내일 딴 거 사지 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집이라는 것은 주거권과 연동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전세 사기 피해에 맞먹거나 혹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살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과 안전이 걸린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탁 공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다 휴가 가고 말이죠. 요새 취재가 안 돼요. 다 휴가 가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요. 휴가 가는 걸 되게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했거든요. 네. 말도 잘 안 했어요. 자기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30대 40대 젊은 국회의원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휴가 중인데 기자가 네. 전화하고 뭐 알려달라고 한다고. 요즘은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저희도 섭외 전화 돌리다 보면 휴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예, 잼버리에선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누군가는 그러게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민 세금을 우리가 왜 내겠어요? 이럴 때 공공의 역할 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물론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물론 당연히 휴가도 필요하고 휴가를 써야 또 내수 진작도 되고 예. 경기 활성화도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공공의 임무 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휴가 중입니다. 답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임무가 뭔가 네.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챙겨야 될 텐데, 근데 부실 아파트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조금 가라앉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긴 하는데요.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련된 그 현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 용산의 이응자만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막 이런다는 거죠. 대통령실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는 용산에서 불편해할 만한 의제나 주제는 꺼내지도 마세요. 안 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여당이 용산에 무슨 하청 업체도 아니고 예. 무슨 용산 분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자기들이 지역구 국회 국민들로부터 표받아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로서의 어떤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그럼요.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애워싸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예.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안 받으면 이를테면 4개의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청문회 국정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있는데요. 예. 정 안 되면 가장 낮은 수위인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의 청문회 정도라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원희룡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거하고 검증위원회를 만들자 뭐 그랬죠.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근데 요렇게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하면 괜찮은 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또 갈등을 하겠죠. 왜냐하면 네. 양평 고속도로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 오빠분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거기 땅을 그 갖고 회사도 계시니까. 갖고 있고 어머니는 구속된 상태니까 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런 문제들을 하려면 사실 증인 채택에도 상당한 난관이 있을 수 있죠. 쉽지 않겠네요. 네. 협의 과정이. 그래도 뭐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업체의 비용이나 편익 분석 이런 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18억 6천만 원을 지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양평과 관련해서는 네. 참 이상한 게 지금 많을까요? 국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타당성 조사하는 연구 용역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채우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뭐 다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괜히 잘못 얘기하다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요새 유일하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한 분의 전문가가 있으니 한 100건 이상의 예타를 했던 예타 전문가 명지대 우석진 교수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상 선급금으로 10% 준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해도 10% 주고 네. 큰 프로젝트를 해도 10% 준다. 근데 여기는 선금으로 14억 8,800을 줬다. 그러니까 한 전체의 한 80% 이상을 먼저 선 지급을 했다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아요.
자기도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국토부랑 일을 하고 싶다. 일도 안 했는데 돈부터 이렇게 많이 주고 야 국토부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례적으로 선급금을 줬을까요? 근데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를 국토부 프로젝트도 많이 했는데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심은 빚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베네핏 앤 코스트라고 하는 뭡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꼭 해야 되고 이게 네.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가 뭘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에피타이저는 막 먹었는데 메인 코스는 안 나온 뭐 이런 거고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도면만 주고 끝낸 뭐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게 핵심이다. 예. 그런데 이것도 안 했는데 18억 6천만 원을 다 줬다? 와, 국토부랑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어이가 없어서 웃는 어이가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 했을까? 예,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안 했다면 예. 안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공문으로 다 남겼을 거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서가 잘못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 절대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도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석진 교수는 했을 거다. 그런데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왜? 비용 편익 분석이 그 양서면 안의 경우에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양서면, 강상면. 네. 양서면의 경우에 비용 편익 분석이 0.82가 나왔어요. 네. 1이 기준인데. 그래서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AHP라는 사업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0.5가 기준인데 0.508, 0.008 차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55%가 변경되고 예산이 3천억 원이 더 들어가고 뭐 통행량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B 씨는 내려간다. 더 떨어진다. 0.82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공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석진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해서 밝혀내야 된다. 네. 그리고 수사하면 다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과거 KDI 있을 때 같이 만났던 이 예타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 만나서 이 양평도로 당연히 화제가 양평도로였고 이 양평도로 좀 어떤 거 같냐 물어봤을 때 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움직인 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뭐 좀 나중에 뭐 누가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또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지금 두 개의 국정조사를 다 해야 된다. 순살 아파트와 양평 두 군데를 다 해야 된다라고 둘 다 또 공교롭게 국토위 소관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고 그런데 8월 15일까지 국회가 없어요. 8월 16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이 되고 정기국회 매일 하는데 결산해야지 또 예산 짜야지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의원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겠죠. 엄청 바쁘게 또 일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너무 의혹이 크니까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현안으로 정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표가 모두 휴가 중인데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인데도 뉴스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검찰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그 얘기도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8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그 대북송금 건과 관련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재판 이후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는 본인이 이제 가서 그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지난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금명간에 8월 16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난다면 아마도 뭐 누가 10월 뭐 사퇴설도 나왔잖아요. 8월 위기설이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마도 9월 정도, 그러니까 9월 추석 무렵으로 해서 뭔가
좀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민주당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불출마설 도는 거하고도 연결이 다 된다고 봐야 될까요? 총선 불출마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어제 갑자기 YTN 그 PD가 네. 너무 세게 뽑아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뭐 이러저런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그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당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역사의 퇴행 앞에서 본인이 이 어쨌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또 민주당의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가라는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도 가능한 거고 또 필요하다면 본인이 대표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어쨌든 막 이렇게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방송 정책도 그렇고요. 예. 뭐 등등을 볼 때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막 브레이크 없는 벤치처럼 막 그 질주를 하는 정권의 이러저러한 것들을 최소한의 견제를 하려면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에서 뭔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겠죠. 네. 이동관 방통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약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했을 때보다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재산 내역 중에 똘똘한 두 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본인은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막 그 언론인들한테 되게 엄포를 많이 놓잖아요. 네. 뭐 예컨대 뭡니까 저기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서 인용 보도를 해도 카더라식 보도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 놀라운데 이번에도 뭐 정확한 사실 취재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의 코멘트를 동원해서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다. 아니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아무도 안 썼어요. 기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표현을 한 네,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지 기자들 언론 그 어떤 매체도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서 투기꾼이라고 명명한 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지금 정확한 사실 알아보지 않고 막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이 똘똘한 한 채로 27억 네. 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거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을 한 다음에 이분이 뭐 특별하게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뭐 후보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주로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종편 등에 출연하면서 네. 출연료로 연명을 하셨는데 예.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주장한 것과 뭐 일맥상통하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뭐 인사청문회 그리고 또 기자들도 취재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또 터졌습니다. 이 자녀 재산 의혹인데요. 예.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무직이에요. 큰 딸이 34살이고 둘째 딸이 33살이거든요. 근데 재산이 아들 학폭도 있잖아요. 꽤 있던데. 큰 딸이 6,493만 원 예금. 그다음에 작은 딸이 예금하고 주식하고 해가지고 1억 4,990만 원. 네. 저도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 문제도 원래 홍보수석 할 때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정기 재산 등록 때부터 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아들 학폭 논란 있죠. 두 딸 재산 의혹 있죠.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기 배우자를 재산을 1%만 증여를 했어요. 예, 그 부분도. 아파트. 이것도 선수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했다. 뭐 라고 이런 얘기도 주장은 하시던데. 하지만 뭐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이건 선수들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언론 장악 더 얘기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국정원 문건.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언론인들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예, 이미 뭐 김효재의 그 직무대행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더 큰 짧은 논란, 시간에 많은 일을 예, 처리했어요. 더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게 국민적 공분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데 100%죠.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 운영 체제도 좀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제 지난번에 823 6기 방통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6기 방통이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제가 2008년도에 방통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최시중 위원장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럼 그때가 1기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기수를 짓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기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방송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이동관 후보가 위원장이 되는 시점이 8월 2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17일 날 하고 예. 23일 날 김현, 김효재 두 방통위원이 이제 임기 만료로 끝납니다. 그쵸. 그렇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새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8월 30일 정도에 오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통령 추천한 이상인 위원하고 그 이동관 위원장하고 둘이 남아요. 원래 5명으로 원래 운영되는 5명의 협의체인데. 합의제 의결 기구인데 2대 빵이에요. 2대 빵.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의결을 마무리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넉 달째 오늘 110일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120일이 넘었죠. 그러니까 넉 달째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국회에서 의결하면 다 임명해야 됩니까? 네? 뭐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법 있어요? 제가 정말 당황했거든요. 예.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뭐가 문제냐면요. 국회를 그냥 의결해도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째 아무 얘기가 없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우는 아이 젖준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지난 넉 달간 너무 가만히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2대 0, 2대 빵 구도에서 방송 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제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